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이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일본 경제에 대한 판단을 고수하면서 연간 본원 통화 규모를 60조에서 70조엔 확대하는 현행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아시아의 펀더멘털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견저 훨씬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문제는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2013년 수출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은 6%로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여연구가 생산자 물가지수 조사 품목에 들어온 지 50년 만에 재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액이 모집단 거래액의 10,000분의 1에 못 미치는 상품이나 2000분의 1에 못 미치는 서비스는 조사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백여연구는 생산액이 1,665억 원에 미달돼 조사 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전일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손을 맞잡고 코스피 시장은 팔고 코스닥 시장은 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원 하락하면서 1,060원 하향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1,0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 만나서 좀 더 자세히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연구원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장 초반 코스피 1950선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뒷걸음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944포인트까지 다시금 낙폭을 좀 줄여 나가기도 했는데요. 1950포인트 회복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50선을 앞두고서는 좀 주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950선이라고 하면은 201선, 그러니까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이고, 지난 1월 초반 급락세를 보인 이후 1월 한 달 동안 지지선 역할을 했던 지수대이다 보니까 동지수대 1950선을 넘어서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FOMC 회의록 발표, 그리고 중국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서는 좀 거래 대금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좀 간방 심리에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숨에 1950선을 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지나간 이후에는 1950선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더 가시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1950선 안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다소 관망하는 장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50포인트 회복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오늘 하루 쉬어가고 코스닥은 오늘 하루 만에 반등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가 1950선을 돌파 시도하는 과정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분간은 좀 등락 과정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20에서 1950선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두시고 1950선을 넘어선 이후 그 다음에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출렁 있는 장세 속에 저점 매수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이 맞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현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업종을 매수할까 보면은 최근 난US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선, 화학, 금융업종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월 말로 가고 3월 초에 진입할수록 중소형주 실적이 다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을 기대되는 업종이다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을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보다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BOJ가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환율에는 큰 변동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1,060원 하향 돌파한 채 원달러 환율 개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5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1,065원 80전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4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반등세를 보인 것은 대내외 요건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역성금 수요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내고 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결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환율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엔화의 강세가 엔화와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의 약세를 유발하면서 달러 원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시 30분경에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시행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급등했고요. 이와 함께 엔화가 급락하면서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소폭 반등하고 있는 점이 달러 원의 상승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장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지금은 방향성 없이 1,06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만약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환율 변동성을 가져올 재료가 있다면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환율이 큰 그림상 1,050원대에서 1,08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장의 개장 초반까지 다시 1,050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차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 1,050원대 후반대에서 다시 신규로 달러 매수 포지션을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주식시장의 약세나 또 엔화의 강세가 환율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속될 가능성이나 또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다시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달러화를 신규로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으로 잡기는 어려운 장이었다고 보고요. 최근의 환율 하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은행권 특별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발표 이후에 엔화가 급락했습니다만 앞으로 미 경제 지표가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 다시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엔화 강세 시에는 N1 매도 포지션의 청산 또는 공격적인 N1 매수 포지션이 형성되면서 달러 원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에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에 달러 원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원은 오늘과 내일 1,060원대 머물면서 주 후반경에는 1,07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외환시장 동향 KB 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시장 분석 진단과 함께 글로벌 시장까지 미리 엿보는 시각 김동석의 시장 돋보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김동석의 시장 돋보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 1930선까지 밀려나면서 이러다 더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1940포인트대로 올라서긴 했네요. 일단 약세에서 벗어났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약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BOJ 회의 결과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장의 예상치에서는 좀 더 다른 그림을 기대했던 그림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은 그 양적 완화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세 인상이 오면은 시장 충격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또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치가 컸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일단 현재의 어떤 운영하는 상태는 유지를 하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을 또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2배로 늘려줬다라고 해서 일단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일단 엔화는 100일엔대 후반에서 100일엔대 중반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결국 그 엔화 강세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 기조는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엿보는 또 시선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세수를 더 걷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소비세 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 어떤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도 소비세 인상 전에 미리 소비를 늘리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 인상에 됐을 경우에 일본 언론의 65%는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아마도 소비세 인상 이후에 문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수출과 수입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엔화 약세는 일본이 이 수출을 증가시켜서 일본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초토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원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에너지원을 수입하게 되면 엔화 약세는 오히려 수입 물가를 상당히 높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수출과 수입가의 어떤 무역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벌어서 뒤로 미치는 장사를 일본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 내의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일본 안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혜택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라고 본다면 결국 에너지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춰서 무역 수지를 적자를 탈피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엔화 약세는 오히려 의도적인 강세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 강세가 한 번에 지속되면 또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BOJ 통화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엔화 강세 기조를 약간 느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현상 유지로 엔화는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도 좋은 걸까요? 일단 엔화 약세는 국내 기업한테 호재라고 보기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화가 추세적인 강세로 간다면 이것도 얘기가 다를 수 있고요. 네. 엔화가 약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엔화가 124엔대일 때도 우리나라는 성장을 했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죠. 원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부품 사업들은 오히려 단가를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좀 향후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엔화 약세가 시장에 100% 약재라든가 뭐 호재라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산업에서만큼은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탈피한 다른 나라의 수출을 좀 감행한다면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4월 소비세 인상 이전에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거란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통화 정책 확대 시점은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시작 일각에서는 이제 소비세 인상 시점에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네.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세 인상 후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후에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세 인상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그 BOJ 의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유동성 고급이 너무 심해짐으로 인해서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동성 함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BOJ가 소비세 전이든 후든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일본 시장에는 약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소비세가 올려서 정말 이것이 기존 소비를 이상을 가져와서 재정 건전성을 건전해주지 못한다면 그 또한 더 악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000계약 가까이 매수세 보이면서 시장 견인했던 외국인이 이 전일장에서는 4,000계약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오늘장에서도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현 시각으로 1,500계약 정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대거 선물에서 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하락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선물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 선물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쌍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고 매도는 이제 내려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어저께 4,000개 정도 매도를 했어요. 4,000개 상당히 높게 매도했었고 아침에도 한 2,700개 정도 해서 이틀 동안만 거의 한 7,000개를 넘는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거를 보고 일단 이거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을 좀 아주 강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 매도를 하루 이틀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과거에 어느 일정 기관의 누계를 보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선물 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봐서 시장의 하락 방향성을 재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누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2월 17일 사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죠. 오늘 뭐 18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까지 보면 현재 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요 라인을 보시면 요 검은색 선은 주가입니다. 근데 요 파란색 선은 기관이고 빨간색 선은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들은 누적으로는 지난번에 요 지점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방향을 탐지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매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지 이틀 연속으로 7,000개가 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더 많이 누적으로 매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2014년에 들어오면서 바닥을 디디고 난 다음에 언젠가 되돌릴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다. 결국 두 번의 매도 물량은 어쩌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쇼커버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매도 물량이 자 급격하게 쌓여서 뭐 2만 개, 3만 개씩 가지 않는 한은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보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폭 축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그 시장은 그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시장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중요한 위치를 뚫고 가지 못하면 시장은 강하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과거의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싸움을 좀 벌이는 그런 구간인데요. 이거는 사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요 지점, 요게 보이시죠? 요 지점이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이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게 했는데 이게 뚫리고 내려가 버렸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이 자리는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에 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거의 봐도 약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2, 3일 만에 뚫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 번의 흔듦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본 외국인들은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물 매도를 집중해봤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요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랫꼬리가 생겼다가 다시 거기를 밀렸다가 요 추세선 위까지 올라와서 끝났죠. 다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추세선 위로 월봉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월봉은 다음 주면은 완성이 되죠.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월봉은 상당히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월봉상으로는 이 하단선을 깨지 않기 위한 노력, 이 추세선을 깨지 않기 위한 노력이 벌써 약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물론 주가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우하향 기조이기 때문에 이거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월봉상으로는 이 추세대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번 달에는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다시 일봉으로 왔을 때 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던 이 지역을 뚫는 작업이 아마도 이번 주에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앞으로 상승 쪽으로 간다면 코스피 상단은 어느 정도로 좀 체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상단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네, 멀리 있고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더 상승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9,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20%로 올라가게 되면 약 한 380포인트가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상주는 약 한 2,400대가 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는 항상 그 고점에서는 냄비 장사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약 한 35%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한 20%대 중반 정도 남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번 시장은 추세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달에 이 하방 경직성이 만들었던 지점을 뚫어줘야 지난번에 43거래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본격적 교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뚫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기관이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들은 뚫리는 시점에 교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시장의 추가 상승은 쭉쭉 이어나갈 수만 있겠네요. 외국인이 네, 그렇죠. 좀 돌아와주는 걸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동섭 기자가 글로벌 시장을 워낙 잘 보다 보니까 미리 좀 엿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하루 쉬어갔고요. 오늘 밤 개장하게 되는데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줄지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요?
연임 총재들이 이제 그 보팅 멤버가 있고, 보팅 멤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팅 멤버라는 건 아시겠지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보팅 멤버라고 하고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이제 보팅 멤버 아니라고 하죠. 연임 총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매파와 비둘기파의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임 총재라든가, 제임스 블라드 매파로서 유명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그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연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자넷 앨런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업률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임 총재도 역시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언급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고용률, 그러니까 지금 구직 포기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실업률이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들을 포함한 어떤 지표, 아니면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아시겠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같이 진행될까봐 두려워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새로운 지표 제공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이것이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글로벌 시장까지 미리 엿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시간은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나 멘토입니다. 졸리시죠? 시장이 그만 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 장세입니다. 이럴 때 휴식을 좀 편안하게 쉬셔야지만 또 우리 달려갈 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죠. 좀 쉬어주고 그때 우리 또 좀 쉬어주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뀔 때 우리도 역동적으로 또 연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아주 오랜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특징주는요. 처음인가요? 코스닥 종목 나왔네요. 셀트리온입니다. 가히 코스닥 종목이라 하긴 그래요. 그죠?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코스닥, 확실히 1등. 그죠? 물론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많죠. 내년에는 코스닥의 황제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황제가 들어오면 2위 자리가 뺏기겠지만, 여튼요, 현재까지는 충분히 1위 자리다. 내년에 어떤 종목이 있길래 도대체 1위를 뺏긴단 말이야. 예, 카카오톡이죠. 여튼요, 셀트리온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향후 5년간 평균 2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00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2018년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13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실적도 충분히 좀 괜찮은 실적 나오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면서 오늘 한 4% 이상 지금 상승세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이요,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은요, 팔짱 끼고 꼼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기관들이 2012년부터 매도를 했어요. 즉, 한 2년 전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매도가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이 쭉 매도한 이후에, 지금은요, 아예 거래 자체가 없어요. 아예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단계로 다 매도한 이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순매도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소폭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외국인 전체의 기조적인 매도는 쭉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예, 공매도 나왔다가 또 환매수 들어왔다가 굉장히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한 까만머리 외국인, 그죠? 진짜 외국인은 아니고 짝퉁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장난을 좀 많이 친 이런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지금요, 이 셀트리온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 안 서냐면, 여러분들, 작년 여름 이후에 현재까지요, 기관의 리포트가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셀트리온에 대한 기관 리포트 5개 나와 있어요. 5개. 기관 자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리포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앞으로의 셀트리온의 전망은 누가 안다? 점쟁이도 몰라. 귀신만이 알 수 있는 주가, 그리고 귀신만이 알 수 있는 기업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리포트 쓸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먼저 어떤 기업을 분석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대상이 기업을 평가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지 않는다면 주가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관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기업 자체를 지금 평가 자체가 어떻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제외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모르겠다. 너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뭐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조금 펀더멘탈로 들어가 보면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도 거의 보면 확률 반반이에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 혐의로 서정진 회장이 이 출국 금지 되었고요. 임원진 또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진짜 주가 조작 혐의가 그쪽 확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 서정진 회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갈리거든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나? 이런 기업인이 있나? 할 정도로 손가락을 축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있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변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 서정진 회장은 이 매각하기로 했어요. 그죠? 매각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각이 과연 이제 JP 모건을 주관사로 이제 하는 건데 과연 매각이 순조롭게 잘 순항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매각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이후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요, 방향을 잡기가 그리고 어떤 전망을 해내기가 분명히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전망에 대해 전망은 어떻느냐. 첫 번째. 당분간요, 외국이나 기관이나 이 주수급은요, 어떤 방향성의 매수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사모은다든가, 또 판다든가, 외국인 또한 사모은다든가 판다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금요, 이 셀트리온의 주주들 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주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이 10,000원을 가든 5,000원을 가든 절대 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수급 주체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의 어떤 내실, 즉 재무제표, 실적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이 움직일 자리는 아니고요. 질적인 평가입니다. 경영진의 리스크 그리고 바로 이제 대외적인 변수인데 M&A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투명이 너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이제 이 셀트리온에 기대하고 있는 실적 부분은 램시마와 허즈마의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판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 팔릴 거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전망이 다 어디로 나타날까요? 매각 가격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매각 가격으로서 다 정해진다. 아마 기관의 리포트는요, 매각의 어떤 첫 번째 가격이 잡혀갈 때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HSBC 같은 경우에는요, 뭐 76,000원 간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 사인 보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아직은 그렇게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일단 매각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분석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하나 보실게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인데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힘든 구간이죠. 왜? 빨간색인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 매출액이 어떻게 해요? 정체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이 다시 한번 점핑이 되어서 신고가 행진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금은 양적으로나 크게 뭐 기대치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주식 결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소유다. 무소유. 갖지 말자. 그냥 지금은 관심만 가져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딱 박스권 탈피하기 분명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자는요,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다른 데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는데 박스권 하에서 움직일 종목에 불확실성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질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들까지는 계속해서 관망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이 종목의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 밸류밴드 차트 보여드리면서 정리할 건데요. 이 밸류밴드 차트 보시면 이 바깥으로 튀어나간 적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종목입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이 가격이 상승하기도 분명히 상승하더라도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무소유, 관심만 가지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부터 남원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있는 거 아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선물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선물 동향 꼼꼼히 챙겨보죠. 선물왕 주생 김도용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이 개인이 수급 포지션을 잡지 못하자 변동성 장세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매도 확대해 나가다가 매도 강도를 조금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제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횡보 장세입니다. 즉 하락이 제한적인 부분, 그러니까 급락 여파도 아닌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계속 걸려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상단 역시도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형태적으로 보면 아침 초반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포를 만든 다음에 어느 적정 부분의 저점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그리고 나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에서 VOJ 쪽의 결과는 우리나라에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장이 강한 상승세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커플링 쪽으로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추이와 풋옵션 추이 조금 거래가 한산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동반 다 베이시스 자체가 바닥권에서 컨텐코보다 조금 낮았던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컨텐코로 얕은 컨텐코까지는 매도 포지션이 계속 잡혔지만 이것이 베이시스 자체가 컨텐코에 조금 더 우호적인 중간값으로 들어오자마자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동반 매수가 특히 비차익 쪽에서는 낙폭 자체를 축소하는 매도 포지션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으로 시장을 바운딩에서 끌어당겼던 주범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관의 포지션 강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계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이 축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템포가 만들어졌다라는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자체가 253.70 정도의 라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이었는데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 위에 있다가 걸려들면서 매도 포지션을 쭉 내려왔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고점을 좀 터치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메이저들의 청산성 속도가 또다시 이 올라오는 폭에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본다라면 현재 253.70의 오전장 황금 라인 부근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자,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253.00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종가의 위치를 좀 잘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추격 매수 자체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데요. 황금 라인의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급락 이후에는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지만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은 매수 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종가의 매매 드라이브를 한다면 양봉의 윗꼬리에서 매도를 때려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5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황금 라인 253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고점 매도 전략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나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밀리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네요. 제가 오전에는 좀 밀렸었는데 다시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0.6%까지 치고 올라가줍니다. 코스피는요, 거의 보합권까지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막바지일까? 시장이 정말 상승 쪽이 끝나는 걸까요?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장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현금하고에 주력하자. 왜 그렇죠? 잠깐 주식 몇 달 쉬어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약간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대공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공황 설인지. 하여튼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다우지수 차트 모양과 지금의 차트 모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부터 5월 초까지는 만약에 그 흐름이 똑같이 유지될 경우, 최악의 경우, 지수가 몇 %? 30% 이상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주식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조금 늘려보자. 대공황이 정말 발생이 안 한다면 그때는 정말 시장이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그냥 재미있게 넘어갈 테니까 그때 주식을 다시 비중을 늘려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요, 항상 여러분들 수급과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다시 갑니다. 제 종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정말 괜찮은지도 봐드리고 실적도 좋은지 봐드릴게요. 아래 문자번호 나가고 있죠? 013-3366번에 016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핵심만 짚어가지고 말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5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보실까요? CJ ENM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업은행, 금호석유, 서울, 반도체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지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J ENM입니다. 시장에서 정말 요즘에 거의 진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어제도 상담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CJ ENM이 왜 이 종목이 계속 갈까요? 왜? 자, 게임 부분에 대한, 털고 나간다는 그런 부분 아예 루머다, 없다, 밝혀졌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실적 이후부터 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는 나올 것도 없구나. 나와봤자 네가 더 빠지겠어? 판단하에 기관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고 있어요. 쭉쭉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입니다. 자, 기관들이요, 진짜 2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디서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좀 사주고요. 연기금까지 같이 사주고 있고, 꾸준한 매수. 그러니까 개인 물량만 털고 나가는데, 외인 물량도 좀 털립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부터는 외인들로 다시
매수가 잡히고 있어요. 자,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잠정치 좀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 보자면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외인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몇 주? 89,000주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인은요, 19,000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포인트 말씀드린 게 뭐죠? 이 기관이 팔지 않고 있는 한, 들어오는 한, CJENM은 안 팔아도 된다. 계속 가져가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약간 시가 대비해서 밀렸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아직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은 어딘가요? 요 포인트가 전고점이죠. 그쵸? 요 정도 4만원대 이후에. 원래 차트의 흐름은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 제가 줄을 그어버린 요거 좀 치워볼게요. 줄을 그어놓은 요 포인트가 바닥에 대한 인식이었다고요. 다시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4만원 정도까지는 기간이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좀 메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수급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문자를 저한테 빨리빨리 주시고요. 제가 또 문제가 있는지 봐드리도록 하고 또 방송에서 또 가지고 나와서 한번 AS를 해드리고 정리해야 될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은행주예요. 자, 기업은행. 은행주 다 가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탑픽주로 기업은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급은 당연히 좋습니다. 기업은행. 왜 가죠?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는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따라갑니다. 왜요? 대출이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우리 은행도 실적이 좋을 거야. 그래서 주가가 잘 갑니다. 그에 맞춰서 수급까지 같이 매수가 아주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으로 볼 때 바닥에 대한 인식 라인 자체는 요 정도 포인트가 오늘 잡혀요.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라인은 얼마? 한 12,600원, 700원 정도 내려올 때 그때 포인트 이용하시고요.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금호석유예요. 자, 금호석유입니다. 차트가 좀 이쁘게 가고 있어요. 오늘도 소폭 상승을 줍니다. 자, 금호석유는 어떤 이슈가 있죠? 화학중과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같이 가 있죠? 타이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타이어 하면은 금호석유를 판단하셔야 돼요.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 한국타이어 다 마찬가지고 타이어는 금호석유입니다. 왜? 고무에 대한 부분이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호석유 역시나 차트 흐름은 참 이뻐요. 정말 이쁘죠? 정말 잘 가는 차트예요. 그렇죠? 한번 튀어갈 것 같아요. 이거 매수해야 돼 막 저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니까 기관들이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바닥 라인부터 누가 투신권, 연기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이 바닥부터.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계속 사주고 있어요. 쭉 지금도 사줍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금호석유는요. 정말 이제 관심권에 보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뭐죠? 롯데케미칼도 잘 가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한 7, 8% 먹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요. 이제 슬슬 관심권에 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롯데케미칼 끝났고 금호석유로 제 시선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금호석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 준다면 가뿐한 갭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네요.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이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굳이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나요?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3% 올라갑니다. 이 종목 제가 이거는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진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12월 달부터 관심 가시라는 말씀 드렸고 급등하고 난 이후에도 조정 이후에 사라. 조정 나올 때 사라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또 조정이 나왔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참 좋은 모습이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때 사라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할 때는요. 굳이 따라가지 마세요.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지바이오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0.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꾸준한 수급이 최근 들어서 어제도 보면 외인이 48,000주, 기간이 34,000주의 많은 물량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투신이 5일째 기관들이 잘 외인까지 같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개인 물량만을 빼가고 있거든요. 요런 포인트. 오늘도 수급이 괜찮았어요.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 오늘 NDR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승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연기금도 많은 물량 가지고 있죠. 걱정 마시고 잘 가져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급도 좋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요. 빠르게 제가 2개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개만 해드리고 오늘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랑 말랑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21선 라인입니다. 자, 3008님, NC소프트 21만 4천원, 60% 매수하셨습니다. 물량은 조금 많이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자,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가능하면 더 사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깊게 파인 우물을 다시 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언제 더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문제가 안 되는 게 남아있는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 MMORPG식으로 리니지 모바일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용이. 상반기나 좀 늦어도 중반기 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그 전부터 해서 주가가 그게 지금 대박 게임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쪽이랑 해외 매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요. 이 종목은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3008님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가격은요. 잘 잡으셨어요. 근데 싸게 잘 잡으신 겁니다. 그렇죠? 약간 조금 튀어 올라갈 때 매수하셔서 약간 빠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 방송 보시면서 계속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 걱정 있나요? 루멘스 제가 수익 실현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매수가가 11,900원이시네요. 제가 12,000원에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 7% 먹었나요? 그런데 루멘스는요. 조정이 오길 제가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11,900원 매수? 괜찮아요. 나쁜 가격 아닙니다. 역시나 이거 서울반도체랑 똑같아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면 그냥 그런 매수하면 되는 종목이에요. 고민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확실한 게 있으니까. LED 업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멘스도 약간 매수가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높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가격에도 살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조정이 나오실 때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21선 깨고 내려가서 다시 반등 줄 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홀딩 의견 부탁드릴게요. 왜?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추천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중형주 쪽으로 최근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호석유입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아까 금호석유 많이 얘기할 때 눈치채셨겠죠? 자, 합성고무 가격, 그쵸? 네,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발표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갈 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아까 보셨듯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통 대형주는요, 밴드를 잘 안 잡습니다. 바로 종가 가겠습니다. 종가로요,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10만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안 보고요. 99,0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호석유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좋은 종목인 만큼,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괜찮다.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40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본이 통화 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1950선까지 다르나 싶었는데요. 장 막판을 들어서 다시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조금 뒷심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